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떡하나요 했는데 이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거의 10년 뒤에 철수합니다. 1989년도에 철수를 했는데 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80년 9월 22일 날 이라크가 또 이란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금방 끝났느냐? 금방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1988년까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올라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 가지고 또 다른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는 동물적 본능이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이런 이슈가 있으면 가장 투자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무모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상이 안 좋으니까 이제 강세로운 자들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왜 요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냐면 자산 투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제일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치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지수 3,200, 3,300 비쌌잖아요. 작년 연말에도 국장은 안 돼, 미국장 가자 하면서 했을 때도 미국의 S&P 500 PR 24배 비쌌잖아요. 왜 비쌀 때 우리가 주식을 그렇게 사면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싸질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싸졌느냐 보면 S&P 500 기준으로 PR이 17배, 근데 지금 15배에 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 PBR이 평균이 1배에서 1.05배 정도가 평균치인데 지금 0.8배예요. 0.82. 그래서 싸니까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싸니까. 카카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측면에서 아직도 명품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카카오 같은 회사 보면 정말 우리가 대체 불가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인데 지금 카카오 경영진들도 모르고 일반 투자가들도 좀 잘 모르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카카오가 많은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죠? 키워줬잖아요. 근데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말 그대로 벤처러스 하기 때문에 정말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이 있는데 성장을 하면 이제 상장이 되면 제대로 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카카오 생태계를 통해서 이 벤처 기업들을 키운 거거든요. 그럼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키면 그 회사를 팔아서 우리 카카오 주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한다고 했더니 반대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그런 거 키워서 팔아 먹어야죠. 팔아 먹고 카카오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도 들었었고요. 그게 정말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오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20, 30대 우리 청년분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3번의 기회가 아니라 한 6번 온다고요. 근데 그 3번의 기회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보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그 평균 수명이 45살 정도다 보니까 한 10대 후반부터 일을 한다고 보면 10대 후반, 20대 후반, 30대 후반 이렇게 인생에 10년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온다라고 보는데요.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이제 80세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기회가 최소한 6번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6번의 기회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요. 갑자기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박전무 같이 한번 일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게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기회는 뭐냐면요. IMF 때 내가 주식을 샀었더라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바닥에서 내가 뭘 샀었더라면 예전에 부동산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2012년 13년도 그때 평당 2천이 깨졌을 때 내가 샀었더라면 그리고 코로나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주식 샀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위기가 지나고 보면 다 기회입니다. 특히나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얻겠다고 하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아주 위대한 기업을 아주 착해진 가격, 한마디로 아주 싼 가격에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게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처럼 지금 많은 위기에 관한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페드의 위원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앞으로 혹독한 위기가 온다라고 이렇게 워닝 시그널을 준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모든 위기는 갑작스럽게 다가왔었지 이렇게 모두가 큰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이 페드가 만들어준 위기가 아니라 페드가 만들어준 투자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년 동안에 2020년 1월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에 개인 투자가분들이 170조나 되는 우리나라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라고 하는 우리 해외 투자자분들은 50조 넘는 그런 주식을 해외 시장 가서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률이 높다? 저는 이제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페드에서 이번에 75bp를 올리고 점도표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국민만큼 잘하는 나라가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이제 최고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기업들의 금융에 관한 그런 지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라고 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 기업을 믿고 지금 170조나 샀거든요. 그 170조나 되는 상장 기업의 경영진들은 어떤 의무감을 갖고 우리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드가 만들어준 이 기회, 이 지금 위기가 어떻게 기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차트가 미국 CPI 1980년도 전후의 차트이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발표됐던 CPI입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 초에 2차 오일 쇼크가 있고 나서 혹독한 물가 공포를 겪었고요. 그때 유명했던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막 올리면서 실제로 그때 1982년 말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10.8%나 올라가면서 엄청난 크라이시스가 오긴 왔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하게 최근에 제롬 파월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이러니까 시장이 마치 그때 상황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이 미리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1980년 4월 달이 14.8%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6월 달이 아시다시피 9.1%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1981년 12월 달에 기록했던 9.6%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CPI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 CPI의 원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올 초에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유가가 130불 가까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다 막 이런 뉴스들이 있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CPI가 9.1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와, 이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00년 이후로 CPI가 천연가스 가격이 저렇게 9달러를 넘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2000년 11월 달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9달러 갔었고요. 그리고 2003년 3월 그리고 2008년 3월 15불, 16불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달러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막 40% 떨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나? 5.98달러 뭐 이러고 있고, 어제도 또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아주 혹독한 그런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가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유가도 보시면 90불이 지금 뭐 85불, 어제도 또 빠졌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7월 달에 147불이나 저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2011년 5월 달까지도 보면 114불 막 이렇게 막 90불에서 110불 사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83불, 85불 이 정도 유가가 혹독한 경기 둔화를 가져올 만한 유가 수준은 아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지금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역사는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죠? 역사는 반복되는데, 1980년 아까 4월 달에 14.8% CPI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979년도에는 2차 오일 쇼크, 오펙이 양산한 2차 오일 쇼크였는데, 그때는 그러면 전쟁이 없었느냐? 19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때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합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기사를 쭉 읽어보면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거다. 예,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74년도에 1차 오일 쇼크 있고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쟁이 빵 터지니까 놀래게 되면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1980년도에 CPI가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딱 4개월 뒤에 80년 4월 달에 CPI가 고점을 기록했고요. 이번에도 참 공교롭게도 2022년 이번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침공하고 4개월 뒤에 6월 달에 미국의 CPI가 9.1을 기록하는 참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쟁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떡하나요 했는데, 요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거의 10년 뒤에 철수합니다. 1989년도에 철수를 했는데, 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80년 9월 22일 날 이라크가 또 이란을 침공합니다.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불안에 고유가에 난린데, 그 산유국들이 몰려있는 그 중동에서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또 한 번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줍니다. 예. 그리고 이 전쟁이 금방 끝났느냐? 금방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1980년 9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8년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1988년까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올라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 가지고 또 다른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요, 이런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는 동물적 본능이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작동을 하냐면요,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도망 나와야겠다라는 동물적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이런 이슈가 있으면 가장 투자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지금 페드가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시장은 결국 망가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페드가 금리를 4.5% 이렇게 올리게 되면 지금보다 S&P 500은 20% 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그저께도 제이미 다먼 회장의 입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페드는 얼마나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었나? 1980년 4월 달에, 79년 8월 달에 폴 볼커가 취임을 하거든요. 77년도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폴 볼커가 79년도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금리를 확 올려버립니다. 연준이 해야 될 일은 물가를 잡고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하면서 금리를 400bp 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1980년 4월 달에 18%, 81년도에 20%, 최고 금리가 21.5%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바로 리세션이 왔던 기간이죠. 리세션이 오니까 또 페드가 저렇게 금리를 또 확 낮춥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1981년부터 82년 11월까지 있었던 두 번째 저 리세션 기간에도 페드가 뭐야 리세션이 왔네 하면서 또 금리를 낮춥니다. 예.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폴 볼커가 저렇게 타임지 커버에 사진이 실리는 저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경기에 영향을 줬냐면요. 보시다시피 미국 GDP가 저렇게 꺾입니다. 리세션 기간이 2분기 연속 이제 GDP가 마이너스 나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GDP가 꺾이고 81년에서 82년대도 저렇게 GDP가 꺾이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뭐 3.5%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저 리세션의 끝물에 가서는 실업률이 10.8%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이 뭐냐면요. 덤프 레이간 인 84 해가지고 다음 선거 때 레이간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 77년에서 81년까지 했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4년 만에 연임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널드 레이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레이간 대통령이 폴 볼커를 안 바꿨어요. 그때 레이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폴 볼커를 무조건 교체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재선은 없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그 노동자들이 저렇게 폴 볼커 집 앞에 와서 피켓 들고 저렇게 시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진 저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 정도로 혹독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혹독을 했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저런 상황이 재현되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막연하게 도망 나와야 되고 현금화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때 당시에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빠졌었나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작은 네모 박스가 1980년 리세션 기간이고요. 두 번째 큰 네모 박스가 81년 7월부터 82년 11월까지 있었던 두 번째 리세션 기간입니다. 저 기간 동안에 지금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가 1980년도에 확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살짝 올라가서 미국 그래프는 초록색이 양봉이고 빨간색이 음봉이잖아요. 80년도에 15% 올라서 끝났어요. 충격을 확 줬다가 올라서 끝났어요. 그리고 81년 말부터 82년 말까지 저 때는 어떻게 됐었나 봤더니 저 때도 19.5% 올라서 끝났네요. 중간에 주가가 한번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저점까지 이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하는 MDD가 얼마 나왔나 봤더니 24% 빠졌어요. 지금 S&P 500이 한 25점 몇 프로 요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빠지고 경기 침체에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 주가가 저렇게 랠리가 오면서 주가는 뭐야? 19.5%?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지? 83년? 20%나 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은 어떻나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S&P 500도 81년도에는 10% 정도 빠지긴 했는데 82, 83 다 올라가고 1980년도에도 28%나 올라갔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고점 대비 또 MDD를 해봤더니 S&P 500도 마이너스 28% 빠졌어요. 지금의 경제 상황하고 1980년 초의 경제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미국의 대부업체들은 엄청나게 많이 망했고요. 그때는 또 남미가 막 작살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28% 빠졌어요. 예.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렇게 리세션이 오는 기간에 주가가 V자로 올라갔다. 저 V자로 올라갔다. 저 타이밍을 우리가 알면 더 좋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질질 흘러내렸으니까 아우 답답해 죽겠잖아요. 지금 짜증나고. 그래서 저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일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막 도대체 언제부터 리세션이 보통 보면 우리가 리세션이 끝나고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 지금 코로나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혁신 기업이 뭔지 우리가 그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희 직원이 그랬어요. 저희 직원이 전무님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했다고. 지금 코로나에 지금 주가가 1,600이 와 있는데 진정되고 나면 한 2,500의 주식을 사면 될 거다고. 네. 진정되고 나고 리세션이 끝나잖아요. 그럼 저 위에서 주식 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잖아요. 경제적 자유는 좋은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내야죠. 우리가 나 삼성전자 나는 2천만 원어치 들고 있어. 이거 그러려고 주식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언제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게 된 트리거가 뭐였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계속 전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이제 작동합니다. 네. 요렇게 82년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리세션이 끝나기 전에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페드의 피벗을 자꾸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물가 금리의 이제 주가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가 임계치, 소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주는 그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은 다시 하락을 하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하는데 경기 침체가 끝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영국이나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얘기가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경제가 회복되는 걸 보고 사면 늦고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주식을 팔면 오히려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왜 주가가 올라가지? 코로나처럼 이래 혹독한 상황에서 메인스트리트이 박살났는데 왜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올라가지? 이 부분이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거랑은 다르게 주가가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고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게 뒤따라오고 그리고 나서 또 경기가 호황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그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금리입니다. 이 시중금리인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페드가 얘기하는 중립금리 있잖아요. 중립금리보다 아직 정책금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 이랬을 때 과연 저 중립금리가 뭐지? 교과서적으로는 나오고 있어요. 요 정도 금리를 했을 때 경기에 과도한 침체나 과열을 양상하지 않는 수준이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그 중립금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꺾이는 걸 보면서 페드가 다시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모기지 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소비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저 리세션 기간 동안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리세션 초기에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페드의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처음에 올라갑니다. 물가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아시죠? 10년물 국채금리의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요즘 어떻게 되고 있죠? 내년에 경기에 혹독한 침체가 온대. 그러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대 디플레이션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희한하게도 주가가 저렇게 랠리가 오는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우리 자본주의는 우리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툭툭툭 떨어질 때부터 주가가 랠리가 시작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2018년도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첫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16년 12월에 두 번째 인상을 하고 17년도에 3번 그리고 18년도에 4번이나 인상을 합니다. 그 4번은 인상을 하는데 18년 10월부터 주가가 금리가 이제 막 3%를 터치하니까 주가가 저렇게 확 밑에 까만색 선이 S&P 500인데 확 빠집니다. 확 빠지는데도 제롬 파월이 2018년 12월 20날 또 금리를 마지막 9번째 금리를 올리면서도 내년에도 금리를 2-3번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는 게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주가가 박살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에 보시는 저 파란색 선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어느덧 10년물 국채금리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금리를 2-3번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실제로 FOMC 회의의 의사록의 점도표를 보면 2019년도에도 2-3번을 더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었죠? 지금 보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죠. 2019년도에는 ISM 제조지수 이런 것들이 나중에 50 이하로 들어갈 정도로 실제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회원권 가격이 20억이 넘어가는 이스트밸리나 곤지암의 여러 골프장 있잖아요. 일요일날 전화하면 네 감사합니다. 회원 아닌데도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일으키면서 도대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투자를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식으로 투자가 많이 올스톱 되다 보니까 PMI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는 기가 막히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걸 미리 예상을 하면서 2018년 11월 12월부터 툭툭툭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요. 2019년도에 1.5%까지 떨어집니다. 1.5%까지 떨어졌는데 페드의 그 정책금리가 2.25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2019년도에 점도표에서는 2-3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여기 점도표거든요. 2.25에서 그 다음에 저렇게 점도표가 올라가 있죠. 3% 정도는 맞출 거다라고 얘기했던 페드가 2019년도에 오히려 금리를 3번을 낮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페드가 친절하게 얘기는 해주지만 페드가 얘기한 대로 이번에 75bp 또 12월 달에도 75bp 페드 와치에서 막 확률을 계산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25, 50 그렇게 되면 5%가 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특히나 이번 4분기 내년 1Q가 아주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5%가 가지? 저는 저렇게 2019년하고 비슷한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한테 자꾸 질문하죠. 기자들이. FOMC 회의 끝날 때마다 아니면 무슨 연설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언제쯤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롬 파월은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을 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2019년처럼 언제까지 올릴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저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하면 바로 금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때 지난번 연설에서 금리 언제까지 올린다고 하지 않았느냐요? 그런 얘기에 언제든지 페드가 말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해서 저희는 결정할 뿐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2018년 하반기에 있었던 사투에 있었던 주가 조정이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19년도에 실제로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S&P 500의 주가 차트입니다. 밑에는 코스피고요.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S&P 500이 2019년도에 주가가 28.8%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아니 그때는 기업의 이익이 잘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그죠? 근데 2019년도에 S&P 500의 어닝 증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EPS가 딱 1% 증가하는데 그 1% 증가는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기업 실적하고 상관없이 금리만 떨어져도 저렇게 주가가 오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제일 밑에가 페드의 정책금리의 변화인데 저렇게 3번이나 내리는 상황이 됐고, 2020년 아까 점도표 보면요, 2020년도에는 3% 정도 할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제로 금리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드가 친절하게 FOMC 회의 의사록도 공개를 해주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다. 그 부분을 보시고, 최근에도 보면요, 저 보라색 차트 부분이 10년물 국채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S&P 500은 밀렸고요. 6월 16일 날, 6월 15일 날 75bp 인상하고 나서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3.48에서 2.6까지 8월 초까지 쭉 빠집니다. 그렇게 금리가 빠지는 가운데 S&P 500이 4,300까지 반등이 들어가는 거 보면 철저하게 지금 투자자들은 이 금리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 2023년도에 지금 이제 실업률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퍼펙트 스톰, 저는 그렇게 퍼펙트 스톰이 올까? 1990년 초에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가 당선이 되고 나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아버지 부시도 4년 만에 단임하고 이제 재선을 못 하셨었는데, 그때도 보면 91년도인가에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90년도 초에 보면 리세션 기간이 나옵니다. 짧고. 근데 주가가 거의 20% 정도 싹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랑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번에 제가 이 페드가 가져다 준 기회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표가 되게 중요한 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미국 대통령 임기 연도별 경제 성장률 평균치입니다. 평균치인데 희한하게도 대선이 있고 나서 그 다음 해, 그 다음 2년째 저렇게 경제 성장률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3년차, 4년차 되면 다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보면, 아니 왜 중간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이렇게 주가가 안 좋지? 막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때도 2016년 11월에 당선되고 18년도에 주가를 저렇게 막 눌렀잖아요. 금리 4번이나 올리고. 18년도에 눌러놓고 19년도에 주가 28.8% 띄우고 2020년도에 봐봐 내가 이렇게 잘했지라고 해서 재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트럼프는 실패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희한하게도 입을 모아서 오지도 않는 경기 침체를 가지고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지금 눌러놨어요. 근데 3년 차 보시면 저 왼쪽이 뭐냐면요, 대통령 임기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에요. 주가 상승률 보면 3년 차가 22.3%가 나와요. 3년 차? 대선이 있는 해까지 경제를 다시 살리면서 주가가 저렇게 상승을 하고, 희한하게도 2019년도에 S&P 500이 기업의 이익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가가 올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페드의 또 피벗이 희한하게도 2019년처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코로나 때 어떻게 1600이 깨지고 1430에서 제가 주식을 사고 뭐 내년에 뭐 3000포인트 가니까 주식 사서 뭐 부동산 투자하세요, 뭐 집 사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뭐 무모한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상이 안 좋으니까 이제 강세론자들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왜 요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냐면 자산 투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제일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치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지수 3,200, 3,300 비쌌잖아요. 작년 연말에도 국장은 안 돼, 미장 가자 뭐 하면서 했을 때도 미국의 S&P 500 PER 24배, 평균 17배 나오는데 24배 비쌌잖아요. 왜 비쌀 때 우리가 주식을 그렇게 사면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싸질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싸졌느냐 보면 S&P 500 기준으로 PR이 17배, 근데 지금 15배에 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스피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은 사이클 기업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PBR로 제가 평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작년처럼 PBR이 1.2배 이상으로 막 올라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제 PBR 이는 지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PDR 이는 얘기를 하죠. 드림에 대한 평가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닷컴 버블 때 나온 얘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이클 기업이 많은 그런 산업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에서는 철저하게 PBR로 보는 게 맞고요. 그 PBR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PBR이 평균이 1배에서 1.5배, 1.05배 정도가 평균치인데 지금 0.8배예요. 0.82. 그래서 싸니까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싸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성공 투자의 본질은 결국은 경제 전망보다는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그 밸류에이션이 싸면 코로나 때도 싸잖아요. 쌌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살려고 하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싸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면 PBR 0.9가 깨졌을 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백테스팅을 해봤어요. 0.9가 깨졌을 때 딱 들어가면 수익률이 얼마 나오나? 1년 평균치가 40%가 나와요. PBR 0.9 깨졌을 때 매수 들어가면 우리나라 수익률이 40%가 저렇게 나옵니다. 저 때 보면 뭐 2000년 이후로 쭉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다 퍼진 데 있는데 저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연 돌아오는가 라는 부분에서 할로윈 전략이라고 있잖아요. 10월 달에 사서 5월 달에 파는 그런 전략인데 보면 저 동그라미 쳤던 게 2020년 11월 달에도 외국인이 거의 8조 샀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이면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때도 저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저게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파생상품 매매를 할 때 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외국인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가 들어갈 수 없을까? 외국인의 포지션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만든 지표예요. 외국인의 현물 그리고 선물을 합쳐서 21 이동 평균을 낸 거예요. 21 이동 평균을 내보면 추세가 좀 보이거든요. 최근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뭐 12일 연속 매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현금화를 시켜놨다가 현금화를 시키더라도 외국인이 저렇게 사서 주가가 나중에 오르는 걸 보고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명품 주식으로 돈 벌어서 명품백 사시라고요. 예. 그 루이비통 같은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제가 뭐 샤넬 그런 거 기사 보니까 1년에 4번 가격을 올렸다고 돼 있고, 야, 샤넬 백은 도대체 얼마 나 찾아봤더니, 아니, 3년 전 2019년도에 600만 원 정도 하는 샤넬 백이 지금 1100만 원 이런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백화점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몰랐었어요. 왜 저렇게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다 그 명품백 사려고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P 곱하기 Q인데 Q는 저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근데 P는 1년에 3번, 4번씩 올려요. ASP가 계속 올라가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기업의 탑라인 성장,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제일 윗부분이 매출이잖아요.
매출 성장을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매출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그런데 저런 명품백 같은 경우 만드는 회사 같은 거 보면 제한된 수량에 P는 계속 올리고 Q는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주식은 백은 세일을 안 하는데 주식은 2년마다 저렇게 박앤 세일을 해줍니다. 30%씩. 코로나 때 36% 박앤 세일 했고요. 이번에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9.6%나 박앤 세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 백을 만드는 명품 저는 LVMH뿐만 아니라 애플 하이엔드급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플 주식도 한번 볼까요? 애플 2018년도에 39.7% 마이너스 났고요. 그리고 2020년 35%, 그리고 최근에도 30%. 워런 버핏 안 팔죠. 왜 안 파느냐면, 옛날에 코카콜라 주식 사시듯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사람들은 코카콜라 마시고 사람들은 애플폰을 쓸 거니까.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서비스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올 거니까. 근데 주가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년마다 박앤세일하는 명품 주식 테슬라는 2년마다 박앤세일 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박앤세일을 해줘요. 보면 64% 빠졌다가 40% 빠졌다가 작년에도 50% 빠졌다가 최근에도 300불에서 200불 초반까지 갔죠. 네, 그렇게 33% 저렇게 박앤세일을 해줍니다. 네, 나스닥 지금 37.5%나 빠져 있고요. 여기서 더 빠진다? 충분히 이제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근데 코스피 시장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달러로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나? 49.3% 폭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2009년 주가고 재작년 코로나 2020년 4월 초 주가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기도의 응답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무님, 제가 코로나 상황이 다시 온다면 저는 정말 그때 질러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한 번만 다시 와준다면.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 주가가 왔어요. 그런데 못 사죠. 무서워서 못 사잖아요. 네, 그렇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한가? 보시면 지금 왼쪽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오른쪽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9%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48.6% 빠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관계되는 회사 다 따져보면 코스피의 30% 이상이에요. 반도체 섹터가 약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삼성전자 보면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53.6% 빠져 있어요. 외국인들이 2009년 1월 달에 반도체 쇼크가 나면서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나는데 삼성전자 막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왜 사냐고. 한번 알아보라고. 홍콩에 있는 외국인들 왜 사냐고. 외국계 브로커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했더니, 아니 TSMC 2.7% 배당 나오고 삼성전자 지금 배당 2.7% 나오는데 그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TSMC 들고 있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교체 매매한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도 삼성전자 매수 들어오고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오버웨이트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닷컴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000년부터 2002년 닷컴 버블이 깨졌었잖아요. 그때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나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닷컴 버블이 얼마나 허무맹랑했었는지. 엄청 허무맹랑했고요. 그때 미국에서 엔론이라는 기업 5년 연속 미국의 혁신 기업 그리고 월드컴 이런 회사들이 파산을 합니다. 왜 파산을 하냐면 에너지 기업인데 엔론 온라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대단한 혁신 기술로 수익을 잘 내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분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계를 맡아서 아서 앤더슨 컨설팅이라고 세계 3대 회계 펌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닷컴 아류작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망가지고 사라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아닌데 닷컴 같은 상황 아니다라는 거 보고요.
그래도 닷컴 버블처럼 최근에 미국 주식 수익 안 나는 주식들은 마이너스 80% 났어요. 그래서 저도 닷컴 버블 이후 상황하고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적 안 나오고 드림으로 올라간 주식들 저희는 손도 안 대고 앞으로도 손도 대시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때 당시에 코스피는 어떻게 됐나, 저 박스 친 부분이 2000년, 2001년, 2002년인데 닷컴 버블 처음 깨졌을 때는 같이 주가가 빠지다가 더 안 빠져요. S&P 500, 나스닥은 5100에서 계속 2002년 10월까지 빠지는데 우리 시장은 500에서 630, 500에서 94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저때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2001년도에 하락 종목이 221 종목이었고요. 상승 종목은 617 종목이었고요. 그때 2001년도에 그렇게 닷컴 후유증이 심하고 리세션으로 기록됐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 800개 종목 중에서 100% 이상 오른 종목이 155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2001년도에 100% 이상 올랐던 그런 주식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보시는 부분이 지금 아모레로 이름이 바뀌었던 태평양이 그때 당시 2001년도에 350% 수익이 났던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때 당시 2001년도에 글로벌하게 미국에 이런 경기 침체가 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삼성전자, 현대차는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죠.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76% 올랐고 현대차 122% 올랐었어요. 이런 거 보고 2001년, 2002년도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 주식 2001년, 2002년도에도요 5000% 오르고 주식 많습니다. 많은데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사람 시프트 그룹이 그때 당시로 보니까 573%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세션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정보사에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졌어요. 올 리세션에 대해서 주가가 빠르게 반영을 했고 채권이 빠르게 다 반영을 했고요. 정작 리세션이 오면 굉장한 주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템플턴 얘기, 시장이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이유는 뭔가 비관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하고, 기업 지배구조랑 요 얘기만, 우리 기업의 의무에 대해서 제가 2분만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올 1월 달에 인수한다고 했어요. 내용 보셨나요? 내용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주주들에게 주당 95달러의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제가 점선을 해놨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대주주의 주식만 95불에 사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한테 저가격에 사줬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발표됐던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 인수 사례를 보자고요.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을 2조 7천억에 인수를 한대요. 2조 7천억,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하니까 2.63조니까 와, 저걸 다 인수하나? 아니에요. 허재명 대표의 53.3% 지분가치 1.4조를 2조 7천억에 사주는 거예요. 뭐죠?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수할 때 다 사줘요. 최근에 LG화학이 오늘 아침에 발표했죠. 미국의 바이오 기업,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100% 다 인수를 8천억에 하겠다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지분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해가지고 저렇게 사주고 나머지 주주들은 뭐죠? 그래서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파트너가 되고, 그죠? 그 회사의 소유권을 사고, 그랬더니, 아니, 뭐지? 배제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있고, 저는 보면 국민연금 있잖아요. 5.89%.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학 이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 LG화학 물적 분할을 재작년에 발표 9월 달에 했을 때 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LG화학 이사회가 뭘 잘 몰라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대주주 주 LG가 주주총회에서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이 크게 피해를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액주주가 아니라 주주 자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왼쪽이 LG화학의
그 거의 10년 전 차트거든요. 저 2009년, 10년 이후로 차정 장세가 깨지고 주가가 막 빠지잖아요. 저 빠질 때 밑에 빨간색 차트가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의 LG화학의 주식 수량이에요. 계속 사모죠. 그때 저도 국민연금 주식 운용을 자금을 운용했고 다른 연기금 자금 운용하면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 배터리의 가치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열리게 되면 LG화학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2등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등이 누구죠? LG 엔솔 2등 됐어요. 116조. 근데 LG화학 주가 5등 40조인가요? 43조. 지분 가치가 90몇 조인데 LG화학 주주도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나서 국민연금, 연기금 저렇게 이제 손절합니다. 국민연금 자금이 뭐죠? 우리의 노후 자금이에요. 저렇게 크게 손실이 났는데 그냥 손절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김규현식 회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ESG,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각박하게 하는 사람이 연탄 배달하는 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셜이 아니라 우리 쉐어홀더스, 주주들한테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회사를 믿고 우리 경영진을 믿고 주식을 사준 우리 주주들한테 대한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업 가치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러면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진에서. 우리 분할한 회사 지분 안 팔 거예요. 82% 들고 안 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더 잘못된 답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팔아야죠. 팔아서 LG화학에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죠. 아니면 LG화학의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한다든지 LG화학의 기존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LG화학의 시가총액이 43조인데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엔솔의 지분가치가 93조입니다. 안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팔아서 LG화학의 주주들한테 환원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투자 공부하고 있는 신민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투자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최근에 카카오가 물적 분할에 이어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요. 카카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측면에서 아직도 명품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카카오 같은 회사 보면 정말 우리가 대체 불가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인데 지금 카카오 경영진들도 모르고 일반 투자가들도 좀 잘 모르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카카오가 많은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죠? 키워줬잖아요. 저도 이제 장외 투자를 하고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면 말 그대로 벤처러스 하기 때문에 정말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성장을 하면 이제 상장이 되면 제대로 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카카오 생태계를 통해서 이 벤처 기업들을 키운 거거든요. 그럼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키면 그 회사를 팔아서 우리 카카오 주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한다고 했더니 반대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그런 거 키워서 팔아 먹어야죠. 팔아 먹고 카카오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 그 상장하자마자 임원이 주식 팔고 그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경영진들한테도 많은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카오의 그 수많은 130개 넘는 자회사 상장을 시킬 때마다 회사들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상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자, 상장 후 이 회사는 3년, 5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해서 주주들한테 보상을 하겠다. 네, 이런 발표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